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책은 유튜브 레볼루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정말 모서리 끝에를 많이 접으면서 인덱싱 테이프까지 붙여가면서 읽었는데 유튜브 시대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을 쓴 저자가 그 유튜브의 컨텐츠, 광고, 영업, 마케팅, 크리에이터 운영까지 사업의 전반을 책임지는 CBO님이 쓰신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그 혁명이 이 시대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좀 한 권의 책으로 집약해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튜브 레볼루션이라는 책의 알맹이는 책의 제목의 의미와 비슷하게 판을 뒤집었다. 어떻게 유튜브가 이 시대의 판을 뒤집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맹이로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그 알맹이는 무슨 판을 어떻게 뒤집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혁명이 탄생시킨 굉장히 새로운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게 4가지로 제가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계급이에요. 크리에이터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자신이 만든 노래나 쇼를 보여주고 싶다면 제작사들을 찾아다니며 오디션을 치르는 대신 유튜브에 올려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더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공개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면 된다. 이 과정에는 권력을 휘두르는 게이트키퍼가 없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권력을 휘두르는 게이트키퍼라는 개념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좀 나오는데, 그게 뭐 우리가 TV에서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는 연예인이 기획사를 찾아가서 이제 그 소속사에 소속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치르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TV 프로그램이나 작품에 나오기 위해서 또 오디션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게이트키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뭐 노래나 능력만 있다면 카메라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그 자체로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재능이 송출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드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되는데요. 너드가 뭐냐면 무슨 일에 열정적으로 푹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괴짜? 뭐 열정적인 또라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자기기의 구루라고 불린다고 하거든요. 저도 책을 통해서 처음 들은 이제 외국의 크리에이터인데, 언박스 테라피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루이스 힐센테거라는 분이 전자기기를 모든 리뷰를 이제 카메라 앞에서 함으로써 세상에 이런 우리가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개념을 카메라 앞에서 대두시키면서 되게 유효한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분도 있다고 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안녕 헤이즐이라는 그 영화를 감독하신 분이 이름이 존 그린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원래 원작 소설이 있어요.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 라는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 책을 짓기 전부터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영화 산업도 이제는 유튜브로부터 비롯돼서 이야기가 발굴되고 그것이 영화까지 이제 영화로 들어오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또 타임지에서 선정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히기도 했었던 타일러 오클리라는 분이 말하자면 성소수자, 동성애자이신데, 이분은 처음부터 뭐 내가 동성애자야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것도 아니고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카메라 앞에서 드러냈을 뿐인데 굉장한 지지를 얻었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영향력을 펼쳤고 타임지에서까지 이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유튜브가 낳은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되게 멋있는 말을 한마디 남기셨어요. 지금보다 멋지게 변할 필요는 없어요. 나 자신의 모습을 잘 받아들이는 법만 배우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책에 정말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예로 뽑아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그냥 한번 채널만 켜보셔도 굉장히 다양한 피부색의 크리에이터도 만날 수 있고 성소수자와 같이 우리와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초등 유튜브부터 박말리의 할머니까지 연령대도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유튜브가 낳은 첫 번째 혁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가 낳은 두 번째 혁명의 개념은 아티스트, 스타의 탄생이에요. 이 아티스트가 차트에 진입할 때 원래는 굉장한 마케팅의 힘을 입고 이제 진출하거나 그랬었는데 완전 유튜브가 낳은 새로운 개념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일들일 텐데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박진영이 그 빌보드 핫백을 깨는 게 꿈이다 라고 하면서 어딘가에 나와서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의 정서대로 바카스를, 그러니까 뭐 비타민 음료 같은 거였겠죠? 바카스를 사들고 가서 그 음반 기획사마다 일일이 인사 다니면서 나는 한국에 이런 작곡가고 어쩌고 저쩌고 인사를 해서 결국 원더걸스가 핫백을 깨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와서 원더걸스가 성공의 아이콘으로 보여지냐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박진영처럼 빌보드에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하지 않았었던 BTS는 자신들의 일상을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빌보드 1위를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하면서 굉장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진출 자체가 유튜브가 생김으로써 방식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싸이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책은 분명 CBO가 지은 외국의 책이고 번역서임에도 불구하고 싸이, 한국, SM 이수만 사장님 같은 이야기들이 수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유튜브 혁명 시대에도 굉장히 주목받는 거대한 시장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발표할 때 글로벌 진출을 전혀 염두에 둔 건 아니었겠지만 조회수가 20억 뷰를 넘어서 30억 뷰까지 갔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찍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30억 뷰를 넘어갈 때 유튜브 시스템이 조회수 집계를 할 수가 없어서 긴급히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콘텐츠의 힘으로써 또 혁명적인 사건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고요. 저스틴 비버가 저는 유튜브가 나온 스타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어리고 노래 잘하는 친구지 않을까?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었던 그 주에 아이튠즈 차트가 1위부터 10위까지 다 마이클 잭슨 노래로 쫙 깔렸는데 그때 4위랑 7위만 다른 노래였었다고 해요. 4위가 아마 어떤 여자 가수였었고 7위에 저스틴 비버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저스틴 비버가 별다른 프로모션도 하지 않았던 아티스트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외국의 사례든 우리나라의 사례든 들춰봐도 확실히 이제는 스타의 탄생이 뭔가 마케팅과 소속사와 게이트키퍼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티스트 개인의 자질과 이 유튜브라는 혁명적 미디어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발견해서 되게 기뻤는데 이름이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분이세요. 음악 산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음반 기획자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고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2007년 저스틴 비버를 발견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싸이를 발탁하여 글로벌 매니지먼팅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원래 파티 기획자로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유튜브 디지털 그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할 거를 좀 성견지명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남들이 다 말릴 때 유튜브로 이제는 스타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여 되게 재능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카메라 앞에 세우고 그걸 지속적으로 컨텐츠로 만들어서 릴리즈 시킴으로써 스타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휘하셨다고 해요. 싸이와 계약한 것뿐만 아니라요. 어셔,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외국의 아티스트도 모두 이분이 지금 매니지먼트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1981년에 MTV가 등장할 때 라디오 시대가 끝났고 비디오 시대가 온다라고 막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비디오 시대 이후에 어떤 미디어의 혁명을 한 번 더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MTV가 되게 극간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자본이 되게 거대하게 투입돼서 엄청난 블록버스터형의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좋은 아티스트를 발굴할 수 없다라는 걸 모두 다 절감했지만 뭔가 변화를
찾지 못했을 때 유튜브라는 미디어가 드러남으로써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혁명적 시기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쿠터 브라운에게 당신에게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한대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청중에게 먼저 선택받으면 됩니다. 저스틴이나 싸이가 그랬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브이로그의 탄생과 실시간 스트리밍의 탄생인데 이게 참 이상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그냥 비디오 카메라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거칠든 유려하든 편집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흥미롭게 관찰을 하죠. TV나 영화에서는 되게 작정하고 기획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매체에 송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일상에 카메라를 들이대면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브이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것 같아요. 브이로그의 뜻은 비디오와 블로깅의 아마 합성어가 되겠죠. 또 하나 신기한 현상은 실시간 스트리밍인데 실시간 스트리밍은 그야말로 카메라 앞에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어떤 멘트들이 채팅창에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며 미디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인데 이게 TV나 영화관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방식일 거잖아요. 물론 TV로는 실시간 문자 투표 정도의 리액션은 받아낼 수 있었지만 채팅을 하고 질문을 해서 카메라 앞에 사람이 대답을 하는 형태의 소통은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대중화되지 않았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진 포맷이 되어서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혁명이 만들어낸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번째는 Z세대예요. 그러니까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고 이제 새롭게 지금 나이로 치면 아마 95년생 이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들의 특징은 딱 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전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10번째 생일 전후에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되는 친구들. 이게 저도 스마트폰을 한 20 몇 살에 가지게 됐으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중고등학교 때 이미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삐삐를 쳐서 사람을 기다려야 되고 연락이 안 될 때 다급하게 마음을 졸여야 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친구들이 Z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Z세대가 유튜브 혁명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음 세대의 아주 중요한 소비자이자 시청자이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결국 시청자이자 소비자라는 이야기는 시장을 컨트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TV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컨텐츠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짜리 코미디쇼, 60분짜리 드라마, 90분짜리 영화 이런 것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아까 살펴본 일상의 카메라 갖다 댄 브이로그라든지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거는 1, 2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3분에서 10분 정도의 컨텐츠로 소비되고 있죠. 이거는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결코 생산되지 않았을 컨텐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익 구조예요. 수익 구조가 사실은 다른 모든 매체랑 다르게 유튜브가 혁명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익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말을 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냅챗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그게 많지 않더라도 유튜브는 페이스북, 인스타에 비해서 크리에이터한테 희망이라도 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희망이라도 가지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앞서 살펴봤었던 성소수자라든지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발견되고 우리한테 들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는 광고 수익으로 크리에이터한테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주기는 하지만 이제 유튜브로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가지게 되면 브랜드의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간접 광고 비용을 받게 되면서 또 수익 모델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고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쓴 지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국내 음원 차트에서 실시간 차트가 너무 비기 싫어서 저한테 좋은 음악을 추천해주는 유튜브 레드로 바꿨다가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상품명이 변경됐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나오는데 유튜브 레드는 음원만을 광고 없이 듣게끔 만들었었던 상품명이래요. 근데 만들어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원하는 건 음원만 듣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정기 구독 상태에서 광고 없이 듣고 싶어 하는 니즈, 이게 시청자한테 있었다라고 발견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음원과 컨텐츠를 구분하는 작업을 정말 열심히 했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 모든 걸 다시 합치는 작업을 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상품을 만들었고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은 광고 없이 제가 컨텐츠를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전 생각했죠. 크리에이터들은 나 같은 사람은 수익을 못 주는 사람인가? 근데 그게 아니래요. 저 같은 사람은 정기 결제 비용을 통해서 시청한 시간만큼 크리에이터한테 돈을 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되게 촘촘하게 그 수익을 크리에이터한테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열심히 고민하고 계속해서 적용시켜 나가는 미디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컨텐츠가 국경을 넘는 것이 유튜브가 만들어낸 어떻게 세상을 혁명시켰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자막 설정에서 다양한 언어를 우리나라 자막으로 바꿔서 시청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번역이나 통역이 없어도 컨텐츠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컨텐츠를 수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였다. 근데 유튜브가 미디어가 됨으로써 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언어가 무색해지게 된 것이죠. 이수만 사장님이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사장님이 이런 멋있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들려드릴게요. 세계사를 살펴보면 항상 경제가 문화를 앞섰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한 후에 다른 나라들이 문화적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 흐름에 역행하고자 합니다. 문화가 먼저 진출한 후 경제적 효과가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유튜브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나 살펴봤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들에 대해서도 책에서 놓치지 않고 좀 짚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들이 시청자로서 머릿속에 떠오르어 보면 아직도 TV 광고에 대한 굉장한 임팩트가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다르지 않고요. 근데 TV 광고처럼 프리미엄 인벤토리가 이제 광고가 노출되는 영역인데 그 프리미엄 인벤토리가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나 신뢰도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이걸 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보고 있고 여기서 제시하는 관점은 결국 마케팅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에서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얘기겠지만 마케팅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연결 어떻게 해줄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메시지를 뽑아서 미디어를 선별하고 그 미디어의 메시지를 송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케팅을 크리에이터들이 적합한 기회를 얻지 못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다. TV 광고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약하다라는 평가를 여전히 아직도 조금씩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콘텐츠를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는 힘은 보장해줬지만 새로운 시청자에게 콘텐츠를 홍보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수많은 메시지를 주며 미디어를 뒤바꿔 놓은 이 현상을 왜 이렇게까지 평가절하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때 타일러라는 분, 아까
동성애자였고 성소수자였고 타임지에서 선정한 영향력 있는 분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타일러라는 분이 유튜브 현상은 반드시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내키지 않는다면 유튜브에 접속해 시청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부정해서는 안 되죠. 저도 보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영화는 안 보거든요. 하지만 나한테 별로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는 무언의 답을 전달 주셨어요.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맹이 열심히 뽑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책이 별책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유튜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되게 많이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모서리를 이렇게 많이 접었던 이유가 접어놓고 나중에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접었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CBO가 쓰신 책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사업 방향성 같은 것들도 좀 탐색해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유튜브가 지금 조회수에만 되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청 시간을 최우선으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됐냐면 시청자가 영상을 보는데 할애한 시간이 해당 콘텐츠의 가치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 생각해서 2018년 1월부터 적용한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 시대의 유튜브 혁명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었습니다.